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후보 관련해서 이제 차기 대표 여론조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전체 국민 상대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여러 조사들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층 기준으로 보면 김민석 전 총리가 조금 앞서는 것 같고, 또 전체 국민 상대로 해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조금 앞서는 것 같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룰 관련해서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결정이 됐고, 이게 지금 일정도 나왔어요. 충청 세종에서 첫 경선하고 호남 경선이 이렇게 뒤로 미뤄지는 형태로 지금 일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두고 김민석 총리 측에서 이거 좀 불공정하다, 정청래 전 대표한테 유리한 구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게 불공정까지는 아니어도 오해 소지가 있다. 전준희 구성한 부분들을 보면은 면면이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대의원 권리당원을 70%로 둔다. 대의원 이제 1인 1표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권리당원 70%라고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이제 대의원 부분들이 권리당원으로 다 이렇게 이제 동등하게 되면, 저는 당신과 민심을 5대5로 두는 방안도 고심을 했어야 됐다. 우리가 말하자면은 당신과 민심의 괴리를 줄여나가는 전국정당 그리고 집권여당이라는 포지션이, 이재명 정부는 결국에는 외연확장이잖아요. 외연확장의 룰에 맞춰서 전당대회도 준비를 하는 것들이 우리 집권여당의 향후 지도부가 이 현 정부와 좀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냥 게으르게 70%대 30으로 해버린 거예요. 옛날에 대의원이 20%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 펴서 70 그리고 30 하면은 1인 1표제에 유리한 사람이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었던 정청래 대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고 좀 고민을 안 했다. 두 번째는 왜 대전에서 마무리를 하지?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 쪽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충청 출신인 유일한 정청래 전 대표를 고려한 게 아닌가.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표로서 지도부로서 오해 살 수 있다는 점들을 전준희가 좀 감안해야 되는데, 벌써 김민석 총리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이런 건 별로 좋은 전준희의 어떤 결정들은 아니다. 고민을 안 한 거예요. 김수민 평론가, 이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 그러면 이제 전통적으로 코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제주에서 시작한다던가, 부산, 경남 올라오고 울산 지나서 쭉쭉쭉 올라오는 형태였던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인재 후보와 경선할 때, 그래서 저는 제가 울산 출신이라 그런지 울산 바람을 나게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제주, 울산이었고, 그렇죠. 그때는 광역 단위 인구가 적은 데부터라는 기준으로 했었고, 이번에 확실히 바뀌었어요. 근데 보면. 충청도가 마지막인 게 정청래 대표한테 유리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끝날 때 표가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그때 네. 공개가 되고 마지막에는 마지막대로 그러면은 합쳐지는 거니까. 최종 결과가 충청도 열리고 최종 결과 나오는 충청이 마지막인가요? 한번 하고 나서 마지막에 열릴 거예요. 시작을 세종 충청이 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이 세종 아니, 대전이 마지막이죠. 대전이 마지막인가요? 대전이 요거 다시 한번 저희 확인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도가 유리하면 빨리 하는 게 낫죠. 기선을 제압할 수 있어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그렇죠. 뭐 충청이 유리할지는 까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빨리 하는 게 나을 거기 때문에, 대전이 제일 뒤에 있다고 유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경선 룰 70대 30 이 부분은 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라든지 다른 정당 지지층을 뺀다고 하면 그건 저는 5대 5가 맞다고 봐요. 국민의힘 지지층까지 다 들어오게 할 거면은
좀 위험이 있으니까 7대3으로 가더라도 7대3으로 갈 수 예. 있는데 민주당 아마 그 소위 얘기하는 역선택 방지가 국민의힘과는 달리 계속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5대5로 가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걸러낸다면은 지지층하고 그 여론조사 결과하고 당심하고 괴리가 좁혀지는 거기 때문에 아하. 예, 그런데 7대3이다 이거는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한테는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일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 지지층의 정도 그 정청래 대표 지지율에 비해서는 당원에서의 지지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 대표한테 좀 더 유리한 룰은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시도당 순회 경선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3주간 진행이 되는데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을 시작으로 해서 일정이 8월 2일 울산, 부산, 경남, 8일 날 제주, 인천, 9일 날 강원, 대구, 경북, 15일 날 전북, 광주, 또 광주, 전남 이렇게 가고요. 16일 날 경기, 서울 순으로 열리는데 다만 8월 17일 날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전국 당원 대회를 연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표를 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네요. 시작이 충청권 그렇습니다. 뜻 예. 수상한데 이건 수상합니다. 아, 이거 수상하다. 마지막 날 굳이 대의원들이 충청권인가? 와서 네. 투표를 할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예. 이제 대의원들도 1인 1표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제 제가 말했던 게 그 마지막을 대전에서 끝낸다는 게 예.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어허. 근데 왜 이번에 요즘 뭔가 굳이 새롭긴 하네요. 기존의 어떤 방식에 비해서는. 새롭게 예. 하려면은 저 룰을 좀 5대5로 하든지 그러면서 좀 뭔가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오해 소지가 충분하다. 이건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 측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전쟁 예. 일정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이제 또 모르겠어요. 이제 뭐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뭐 이제는 일정이라든지 뭐 후보군도 대충 정해진 것 같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훗날 김민석 총리 측과 이제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많이 하던데요. 이런 네. 얘기는 실제로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단일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일화는 없다. 왜 그러냐면 결선 투표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맡으면서 그때 만든 룰이에요. 2025년도에 전당대회를 할 때 당대표 결선 투표 도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는 결선 투표가 무조건 있습니다. 아하. 그런 결선 투표가 있는데 송영길 의원 입장에서도 들러리 설라고 출마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단일화를 할 것이다. 김민석 후보가 뭐 센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대통령의 그 말하자면 말하지 않는 그런 지지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송영길 의원이 끝까지 결선해서 본인도 이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뛸 거기 때문에 재미는 있을 거예요. 세 명이 뛰면 예. 아니 세 명이 뛰면 3파전 되면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라고 지칭할게요. 네. 김민석 후보나 정청래 후보 둘이만 뛰게 되면 사실상 이게 너무 전선 자체가 갈등의 구조로 갈 수 있는데 아하. 송영길 의원이 중간에 들어감으로써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초 역할이 되죠. 음흠. 그러다가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선거라는 건 역동성에 있어서 그렇죠. 프레임 이슈가 변화에 나오는 거에 있어서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까지는 뭐 아무래도 저희도 관련 뉴스들 계속 나올 때마다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사실 이제 법과 관련된 해설이 중심이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맨날 모른다 그러면서 얘기할 거 다 네. 하는 거야.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네. 뭐가 있었냐면 제 친구들, 제 또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치에 대한 생각이 뭐가 있냐면 또래 친구라 하면 제가 이제 74년생 네, 50대 초반. 예. 94학번 재수해서 94학번인데 저희가 20대 중후반에 사회에 진출할 때 지금 김민석 후보님, 송영길 후보님 이분들 다 이제 이미 386 세대로 그렇죠. 사회에 예. 진출하고 제 친구들은 다 보좌관으로 들어 비서관을 하고 지금 30년째 보좌관 비서관이니까 우리는 보좌관 세대고 386들은 486, 586, 686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 모습도 김민석 후보님이나 정청래 후보님, 송영길 후보님이 나와서 막 뛰고 있으면 우리 세대들이 보기에는 저 형들이 또 하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롭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래서 이 대표 중심으로 당연히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고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이 아래 세대들 그리고 또 청년 세대들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 부탁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우리나라 저기 MC계 같네요.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 네. 돌아가면서 계속하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좌관만 정말 20년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저희 또래는 그래서 저희 세대를 그냥 보좌관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요? 예. 예. 이런 상황 그리고 청년 정치로 내려가면 밑으로 또 내려가 버려요. 아예. 그렇죠. 훅 내려가. 예, 80년생으로 밑으로 확 내려가 버리니까 우리는 붕 떠가지고 원래 그냥 97세대가 꼈어요. 예, 예. 이도 저도 안 되는 샌드위치 세대인데 예. 90년대 학번, 70년대 생들. 예, IMF 렵고 막 이제 막 취업 어렵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있죠. 불만이 많으시군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래도 그 아래 세대들이 봤을 때는 네. 팔자 핀 사람. 아마 제 또래들이야말로 80년대생들. 80년대 예. 초반생들. 예. 예. 80년대 초반생들 물론 지금 국회에는 몇 명 있어요. 있죠. 있는데 굉장히 극히 전 사회적으로 보면 드물고 뭔가를 주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세대. 그러니까 지금 MZ 세대는 MZ 세대대로 그 Z 세대대로 조명을 받고 있고 86 세대는 민주화 운동 주도해봤고 X 세대는 문화적인 주도를 해봤고. 저희는 X예요 그냥. 네. 아니 그래도 그 주도성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측면이 이거는 없었던 세대가 저희 있나. 각 제 세대들 또래로. 아니 각 세대들 한번 모아서 얘기 붙여봐도 그래요. 재밌겠네. 근데 그 다들 자기가 제일 힘들대. 세대별로 다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좀 자투리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도 이제 그 낀 97세대 말이에요. 86 선배들을 제가 많이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석에서 아니 선배님들은 좀 이제 후배들을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이 그 86 세대 계속 앉아 있을 거냐. 앉아 있어도 좋으니까 언젠가는 우리들을 좀 키워서 그 다음으로 가고 또 그 우리 97세대 다음으로 또 가고 08세대로 가고 이래 선순환이 됩니다. 이게 정치 개혁입니다라고 하면 야 나도 혼자 컸어. 알아서 커. 아하.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실명을 까줄 수는 없나요? 그래서 보좌진 그만두고 어. 그래 내가 알아서 클게요. 뭐. 그래서 종로에 갔는데 또 그런 얘기하지 말고 뜻은 또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혼자 클려면. 예. 이 세대별로 재밌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김수미 평론가가 80년대생이셨구나라고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그 비슷한 또래들 중에 철없는 몇몇은 자기가 MZ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없는 게 아니고 팩트입니다. 1981년생부터 MZ라고 하니까 M세대. 그렇게 제가 82년생.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요? MZ로? 아니 그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걸 어떡해요? 그래요? 예. 알겠어요. 미국의 무슨 어디 뭐 누구 학자들이 1981년생부터 97년생까지 M세대다. 근데 왜 이렇게 넓으냐면 제가 태어날 때는 우리나라 한국 사회 중위 연령이 22살이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 그래요? 22살이면 중간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제가 중간이 되려면 50이 돼야 됩니다. 아직 몇 년 남았어요. 그 정도로 밀려 있는 세대였다. 하긴 그렇게 이제 고령 사회로 또 진입이 되는 거라서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국회 원구성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이 뉴스를 제가 어제부터 이제 전하면서도 이거 분명히 몇 년 전에 했던 뉴스 같은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당 주도로 의석수 기준으로 11개 상임위는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는 국민의힘에게 라는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은 그걸 받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고 국회의장은 망치를 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뭐 지금 이게 진행은 됐으나 국민의힘은 여기에 빠져 있는 상황. 이거 몇 년 전에도 우리가 봤던 장면이잖아요. 21대도 네. 봤었고 22대도 뭐 전반 초반에 때도 그랬었고, 봤고 예. 후반도 보고 지금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의석 없는 당의 서름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원만한 협의가 돼서 협치의 차원에서 좀 상임위 배분이 되면 좋은데 국민의힘이 법사위는 무조건 가져와야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니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견제할 균형으로서 야당이 이 정부를 견제하려면 법사위를 가져와야 된다라는데 그거를 풀이를 하면 발목을 잡기 위해서 우리를 법사위를 주십시오예요. 근데 국정에 발목을 잡으라고 줄 수는 없잖아요. 예. 왜냐하면 빨리빨리 법안이 처리되고 그래야만 국정에 여러 가지 이 해야 될 일들의 드라이브를 입법부가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국정의 문제지 법사위가 뭐 그 상임위원장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어떤 그 인센티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대해서 차라리 제도적으로 법사위가 옥상옥에 어떤 타사위 거를 뭐 본다거나 그거를 심사하면서 발목을 잡는 제도로 아예 그냥
없애버리면 이런 논란이 안 생기는데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아니 근데 국회에서 그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제 법사위에 어떤 뭐 예를 들면 자꾸 심사만 남겨두고 나머지 것들은 뭐 다른 상임위의 법안까지 여기서 다 처리하는 이런 것들 좀 바꾸자, 제도 개선하자 이 얘기 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야가 합의가 돼야지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도 하고요. 지금 네. 좀 개선돼서 뭐 60일 네, 그건 정도까지만 있지만. 일단 두고 나서 무조건 다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했지만 60일도 길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국민의힘 지도부라면 저는 법사위 그래 막 싸우다가 내주고 나머지 뭐 정무나 재경이나 예결이나 이런 거 그러면 줘. 노른자리를 갖고 와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이게 좀 판단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략. 그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봐요? 이게 지금 여야 각각 할 얘기는 사실 다 있는 거죠. 네. 할 해용으로. 얘기요? 예.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여 얘기하고 싶은 얘기, 야 제가요. 얘기하고 싶은 얘기. 근데 이게 사실 일하러 왔으면 일해야죠. 아니 무엇을 질문하는지 네. 네. 국회 규범이라는 것이 바뀌어 가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국회 원구성은 합의제 민주주의 모델에 가깝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이고 뭐고 다 그렇죠. 독식하고 심지어는 예. 미국은 국회의장이 정파의 수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재자가 아니라 뭐 하원 의장 우리가 다 네. 봐왔으니까. 그렇죠. 낸시 펠로시 예. 기억해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은 미국보다 이제 유럽의 모델로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에 특히 DJ가 야당에도 배분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컨센서스가 되었던 건데, 그러니까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권에서도 좀 깊숙하게 토론되고 모델이 바뀌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냥 합의가 더 안 돼서 그때 네. 그때 이익에 지금 충실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법사위가 자꾸 이렇게 너무 중심이 되고 있는 것도 여러모로 좀 저는 퇴행의 징후라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법사위 하면은 기피 상임이었어요. 그렇죠. 그 열린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재벌 개혁 이런 거 하려고 정무위로 가려는데 당시에 당 지도부가 법사위로 배치를 해버립니다. 그때 YTN 돌발 영상이 잡히는 건데 임종인 의원이 좀 격하게 김한길 원내대표 죽여버려야 된다. 사담이었어요. 예, 사담인데 예. 카메라 잡아버려가지고 예, 그 정도로 법사위가 깊이였는데 지금은 이 법사위가 또 강성 지지층이 양당 다 공이 나경원 의원이 거기 가는 거 보세요. 그렇죠. 예, 그 법사위 가면은 당에서 뜨고 공천 받기 쉬워지고 당권 받기 쉬워지는 강성으로 서로가 네. 또 인지가 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런 구조가 있는 거고 지금 지나치게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해져가지고 이게 완전 노른자 상임위가 돼버렸거든요. 이 자체가 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두 분 말씀에 너무너무 공감하고요. 이제 법사위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축조심사라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법과 관련된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법이 통과되는 것이 맞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 법이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데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며 뭐 기속행위 및 재량행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정했는지 이런 단어 심사하자라는 걸 정해놓은 취지는 거거든요. 그건데. 취지는 예. 그건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축조심사라는 게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다 정리를 해주고요. 법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 외부 전문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법 개정이 안 되니까 법사위가 지금 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게 권력의 시계추라 그래가지고 권력은 왔다 갔다, 의석수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회가 계속 23대 24대 나갈 때 이렇게 법사위를 이런 식으로 계속 둘 거냐, 저는 퇴행이라고 보거든요.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목 잡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발목 잡을 수 있는 이게 병목으로 생각하는 네네. 거고,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의석수가 많을 경우에 이 법사위원장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취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거는 그냥 국회 자체의 고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또 진행되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전 뉴스 또 전하는 것처럼 비슷한 반복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법사위 문제 너무 단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18개 상임위 중에 법사위가 하나 있고 나머지 17개 상임위에 법안 처리를 하면 거기에서 뭐 법안 소위 전체회의 통해서 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면 법사위는 말한 대로 문구 자꾸만 그렇죠. 보면 돼요. 그리고 땅땅땅 같이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올라가고. 보내주면 돼요. 근데 자꾸 이거를 자꾸 심사하라고 그러면 다른 걸로 이제 이 뭐 자꾸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이유로 이걸 그렇습니다. 잡아놓는 거예요. 예. 그게 60일이 되고 80일이 되고 90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법률적으로 없애버려야 돼요. 맞아요. 자꾸 심사를 왜 해요? 상임위가 의견한 거는 법사위가 잡을 수 없도록 해야 네.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이제 자꾸 심사 개선 AI가 더 책으로- 잘해요. 예. 그래요. 요즘에 그래요. 네. 그렇지 AI도 있어 이제는. 네. 예. 아니면 그냥 기한만 정해놓고 어허. 며칠 안에 안 하면 너무 넘기는 바로 걸로. 그냥 보내로 그래요. 가게끔. 네. 예. 아무튼 지금 이 시점에서 법사위 얘기를 하면서 언론들이 해석을 해놓기로는 뭐 보수 언론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권 이것을 또 그리고 이 보안수사권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형사소법 개정안 이것을 법사위가 법사위의 주도권을 지면 그들의 뜻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4선이시죠. 법사위원장이 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던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서영교 의원은 짧게라도 법사위원장 한 적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지난번에. 네. 예. 계속 샤우팅을 이어가는 가겠다는 거. 예. 그리고 지금 정치권의 정치부 기자들을 포함해서 다들 하는 얘기가 점점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아,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목소리가 더 커질 수가 있는가라는 예. 그런 경이로운 반응들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고 근데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뭐 김용민 의원이나 이쪽에 맡기지 않는 거는 물론 김용민 의원이 선수가 재선 정도니까 좀 아직까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겠거니와 뭐 서영교 의원이 소리는 질러도 나름의 또 그 다선의 중진 의원이니까 그런 부분들 완급 조절이라든지 은근슬쩍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누가 법사위원장을 하느냐보다 우려되는 거는 그 안건들의 내용들이에요. 예. 근데 자꾸 이제 이 지금 그 정치는 항상 갈등하고 싸우는 게 맞긴 한데 한국 정치가 저는 후지다고 보는 것이 정책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일어난 일을 갖고 예. 사실이냐 아니냐 네. 그리고 심지어 사실로 입증돼도 무시해버리고 혹은 사실로 입증이 안 됐는데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사실에 대한 맞아요. 판단이 달라지고 이거를 자꾸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게 그게 참 우려가 되는 거죠. 예. 서영주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교 의원이요 샤우팅하는 게 아니에요. 복식호흡하는 거. 아, 원래 샤우팅이 복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샤우팅인데 이제 샤우팅이라는 것은 이제 화를 내듯이 얘기하는데 오해 소지가 있죠. 평상시에도 반가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으신데. 서영주 소장 예. 이러면서 이게 이제 이 복식호흡이 생활화가 돼 있는 거지. 꼭 이제 법사에서 화를 내서 샤우팅하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서영교 위원장이 사실 강성파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본인도 의원 생활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는다 해도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뭐 공소취소 법안이라든지 보안수사권 폐지 부분들은 이미 그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던 것이고 그건 기계적으로 형사소법 개정을 넣어야 되니까 그럼 뭐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잘 운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돼요? 지난 그 전반기 국회 때도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얘기는 그렇게라도 들어가서라도 막아야 된다라는 계속 논리를 소리 그때 세웠던 것 같고 지금 보면 국토위, 산자위 여기를 이제 국민의힘 몫으로 지금 둔 상황인데 이거 뭐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관련해서 소관 상임이라서 민주당 내에서는 그건 왜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국민의힘도 뭐 국회에서 어떤 여러 장치를 활용해서 렉을 걸려고 하기보다는 그 생각해 보면 의석수를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100석 넘는 정당을 지도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그렇죠. 100석 예. 넘긴 거거든요. 그래도 할 건 했거든요. 예. 장외투쟁을 하든 아니면 협상을 하든 이걸 병행해가지고 이게 설득력이 중요한 거예요.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이 의석수로 국민의힘이 100석을 좀 넘기고 있는데 뭐 해봤자 필리버스터 결국에는 맨날 필리버스터인데 필리버스터도 남발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필리버스터 뉴스만 대충 기억을 하고 뭘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릅니다. 국민들이 그냥 누가 기록 세웠대 이 정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모든 것을 필리버스터로 하면 안 돼요. 아니 나경원 의원은 자당에서 발의한 걸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뒤에 거를 반대하려고 앞에 것도 예. 반대하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잖아요. 진기명기 같은 뭐 이렇게 해외 토픽이 날 만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도 이 완급 조절이 안 되는 게 정말 우리는 반대하는 법안이지만 뭐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때로는 나중을 기약하며
때로는 조금 우리가 절충안을 들이대서 그래서 통과시켜주거나 막지는 않았다. 근데 이것만큼은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레벨을 정해야 되거든요. 야당이.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정치의 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런 모습은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한심한 게 내란 재판부법 가지고 난리를 쳤거든요. 예. 근데 그 내용은 상당히 허무한 내용이었고 민주당이 수정한 내용은 그 대법원에서 내놓은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그렇습니다. 내용. 예. 근데 장동혁 대표 왜 24시간 빌리버스터하는 거예요? 수정 다 해놨는데. 근데 그러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내란 재판부법 같은 것보다 예를 들어 공소 취소 이런 게 훨씬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우선순위가 뭐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닥치고 다 막는구나. 그러면 국민의힘 의견 중에 일부 동의하는 게 있는 국민이라도 국민의힘이 좀 없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막고 싶으면 국민의힘이 한 2, 3년 쉬다 와라. 그런 의석 필요 없다. 그냥 국민 여론에 맡겨 시민사회에 맡겨라. 그냥 차라리 국민의힘 때문에 오히려 안 될 것이다. 예, 그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국회 상황은 계속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게 이제 조정식 의장의 어떤 앞으로의 캐릭터를 설정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어제 땅땅땅 칠 거냐 아니면 과거 이제 우원식 전 의장처럼 뭐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라든지 또 다른 어떤 약간의 중재안을 낸다든지 이럴 것이냐라고 했었는데 조정식 의장은 어찌됐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예. 앞으로도 그럼 이런 기조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 계속해서 그 국민의힘이 개선될 여지가 없잖아요. 음. 대화의 여지가 있으면은 이거를 좀 그 불러다가 얘기도 하고 좀 중재도 하고 할 텐데 장동혁 지도부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대화 파트너는 아니라고 봐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우리 일을 해야겠다. 지금 1시간도 아까워요. 1일도 아까워요. 뭐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이라고 국민들의 생각했을 시간이다. 때는 입법부의 의원들은 5,200만 시간 이상일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그래서 저는 그 무게감을 따졌을 때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국민의힘이 영리하다면 본인들이 가져갈 거 가져가야 된다니까요. 현실을 자각해라. 제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쪽은 이제 대화 상대가 아니라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동훈 의원이 들어오는 뭐 포럼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나간 거 그거 굉장히 단톡방? 예, 이슈가 됐잖아요. 그 자기 성향인 그러니까 네. 실제로 같은 당이었던 사람들과도 어떤 그런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국회 내부의 어떤 이런 조정 이런 거에 전혀 지금 할 정치력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치력 자체가 없는 대표가 두는 당을 국회의장이 그걸 기다려주고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오히려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택이 쉬웠을 것 같아요.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데 무슨 대화를 합니까?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무튼 지금 국회 상황은 일을 하겠다는 그리고 또 그 일 못하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로만 한가득 지금 차 있는 것 같고요.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